세상이 주목하고 있는 비타민 D, 비타민 C의 항노화의 비밀의 하병근 박사님의 저서 이어서 비타민 D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비타민을 들어보라면 주저없이 비타민 D를 들 수 있다. 예전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비타민 D의 작용들이 속속 드러나고 혈중 농도 검사가 보편화되었다. 많은 사람들에게 비타민 D가 부족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학은 서둘러 비타민 D 일일 권장량을 상향 조정하고 일일 상한 섭취량도 크게 올렸다. 2010년 11월 30일 미국은 성인 남녀의 비타민 D 일일 권장량을 600단위,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하루 최대량 개념인 일일 상한 섭취량을 4,000단위로 증량해 발표했다. 2,000단위였던 일일 상한 섭취량을 단번에 갑절로 올릴 만큼 비타민 D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진 셈이다. 미국의 종합 비타민제 속에 포함되어 있는 비타민 D의 양도 800단위, 1,000단위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벌써 오래전이네요. 2010년도에 이렇게 비타민 D는 그렇죠. 요즘 사람들이 햇빛을 안 쬐고 사무실 근무만 많이 하니까 필요한 양이 있겠죠. 비타민 D는 체내에서 생성이 되지 않아 외부로부터 섭취해야 하는 다른 비타민들과는 달리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비타민이다. 비타민 D는 인체가 직접 만들어내지 못하는 물질이라는 비타민의 정의에서도 벗어나 있고 미량으로 결핍증을 예방하는 물질이라는 개념과도 차이가 있다. 1913년에 미국의 맥컬럼은 정상적인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물질들이 특정 지방에 섞여 있다는 것을 밝혀내면서 이를 지용성 A라고 불렀다. 이후에 밀과 계란 노른자의 수분 추출물 속에도 필수 요소가 들어있다는 것을 밝혀내면서 이를 수용성 B라고 명명했다. 이후에 1918년에 영국의 에드워드 멜란비가 구루병에 걸린 강아지들에게 생선 간유 형태의 지용성 A를 먹이자 완치되는 것을 보면서 그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멜란비는 이를 바탕으로 지용성 A 안에 구루병을 막아주는 물질과 정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물질이 함께 들어있고 이 둘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는데 멜란비는 구루병을 막아주는 물질을 비타민 D라고 칭하고 정상적인 성장의 필수 요소를 비타민 A라고 이름을 붙였다. 비타민 D는 이렇게 구루병을 막아주는 필수 비타민으로 알려지며 세상으로 나왔지만 사실은 사람의 피부에서 생합성되는 물질이다. 사람의 인체는 비타민 D를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피부에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이 존재하는데 이 원자재가 간에서의 중간 공정을 거친 후에 신장으로 옮겨져 완제품 비타민 D로 가공되어 나온다. 비타민 D 생산은 콜레스테롤에서 시작된다. 사람의 피부에는 콜레스테롤의 변형체인 7-디하이드로콜레스테롤이 존재하는데 이 물질이 자외선 B를 받으면 탄소골이 하나가 열리면서 비타민 D 전구체가 만들어진다. 이 미완성의 비타민 D가 간으로 옮겨져 1차 가공되면 25하이드록시 비타민 D가 되고 이것이 다시 신장으로 옮겨져 2차 가공되면 1.25 디하이드록시 비타민 D라는 완제품으로 탄생한다.
사람에게서 만들어져 나오는 비타민 D는 모두 콜레칼시페롤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비타민 D3라고도 표현한다. 반면에 식물에게서 유래되어 나오는 비타민 D는 에르고칼시페롤의 형태를 가지며 비타민 D2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신장에서 완제품이 만들어져 나오면 이 완제품 비타민 D는 혈액을 타고 사람 몸 속 곳곳을 이동한 뒤 각각의 위치에서 고유한 역할을 하게 된다. 결국 비타민 D는 비타민이 아니라 콜레스테롤을 모체로 하여 만들어져 나오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인 것이다. 탐식세포 속으로 이동한 비타민 D는 면역 기능을 항진시키고 청년 항생물질이 만들어져 나오게 하며 장 속으로 이동한 비타민 D는 소장의 칼슘 흡수를 돕는다. 세포 속으로 들어간 비타민 D는 세포의 성장과 분할을 조절해 암 발생을 억제하기도 한다. 우리 몸은 태양을 이용해서 자가 발전을 통해 이처럼 다양한 기능을 하는 물질을 만들어낸다. 그런데 현대에 이르러 실내에서 하루의 대부분의 보내는 일상이 반복되면서 세상 곳곳에 자가 발전기가 멈춘 사람들이 생겨났고 이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몸속의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었다. 이제 비타민 D도 다양한 작용을 나타내는 호르몬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부족하면 적극적으로 보충함으로써 건강을 유지해야 한다. 비타민 D. 비타민 D가 면역력을 높인다. 면역에 하도 비타민 D가 없으면 비타민 햇빛을 많이 쬐어야 되겠죠. 자, 비타민 D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다. 사람으로 치면은 다방면의 제주권이라고 할 수가 있다. 비타민 D는 체내에서 활성화시키는 유전자의 종류가 1000여 가지가 넘을 만큼 효과가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최근 여러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인체 내에서 비타민 D에 의해 만들어져 나오는 천연 항생 물질이다. 2006년 3월 24일자 사이언스 저널 311호 1770에서 1773페이지에 실린 UCLA 연구진들의 결론에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려 있다. 우리의 연구 결과는 미생물에 대한 감염 감수성이 사람들의 체내 비타민 D 생산 능력의 차이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콜레칼시페롤 형태로 전환된 비타민 D는 세포 속으로 들어가 유전자에 있는 수용체에 부착되어 유전자 스위치를 켜고 끄는데 이렇게 비타민 D에 의해 조절되는 유전자 스위치 중 하나가 천연 항생물질을 만들어내게 하는 스위치이다. 비타민 D는 미생물의 침입에 맞서 싸우는 장수와 같은 역할을 하는 탐식세포 속으로 들어가 미생물을 죽이는 천연 항생 단백질을 만들게 하는데 이렇게 해서 탐식세포로부터 만들어져 나오는 천연 항생 물질은 박테리아뿐만 아니라 바이러스까지도 죽인다. 항생제는 박테리아를 죽이지만은 바이러스에는 무력하고 항바이러스 제제는 바이러스만을 타깃으로 하지만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마저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 몸이 만들어낸 항생제는 박테리아는 물론 바이러스까지 물리칠 수가 있다. 과학을 넘어서는 힘이 자연에 있다. 자연에는 과학의 설계도로 그려낼 수 없는 아트가 존재한다. 탄식세포가 비타민 D의 도움으로 만들어내는 천연 항생 단백질의 이름은 카티리시딘이다. 카티리시딘은 세포 안으로 숨어든 폐결핵균까지도 죽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UCLA의 연구진들은 백인에 비해 폐결핵에 쉽게 걸리는 흑인들의 혈액에서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저하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고 카테리시딘의 유전자 활성화도 효과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1903년 노벨 의학상은 덴마크의 닐스 라이버그 핀센에게 돌아갔다. 핀센은 심상성 낭창이라고 불리는 피부 결핵에 광선을 조사해 치료하는 방법을 개발했는데 이 치료법이 효과를 거두며 노벨상을 수상했다. 핀센은 20대 중반부터 건강이 악화되어 심장병 증상이 나타나고 복수가 차고 몸이 연약했지만 휠체어에 앉아 의학을 한 걸음 앞으로 옮겨 놓는 큰 공헌을 하고 세상을 떠났다. 질병이 그의 몸을 불구로 만들었지만 그의 정신은 굳건히 서서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다. 자외선을 조사해 피부 결핵을 치료하는 핀센의 치료법도 자외선 조사, 그러니까 햇빛을 통해서 했다는 건데, 자외선 조사의 직접적인 항생력과 더불어 비타민 D의 생성이 활발해져 체내 항생물질이 많이 만들어졌기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풍부해진 항생물질 덕분에 결핵균에 대한 살균력이 높아지면서 피부 결핵 치료에 도움을 주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 비타민 D가 인체의 면역력을 항진시킨다는 사실은 신종플루가 세상을 휩쓸고 나갔을 때 보여준 주류 의학의 뜻밖의 태도에서도 잘 나타난다. 미국 질병관리센터와 FDA는 과학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비타민 D의 신종플루 예방 효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에 지난날의 비타민 D 연구 자료와 함께 의사들로부터 비타민 D가 신종플루의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와 함께 비타민 D의 효과에 대한 캠페인이 벌어지면서 결국 신종플루 예방 지침에 비타민 D를 복용하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었다. 신종플루가 광풍을 불러일으키며 세상을 휩쓸고 지나갈 당시의 미국 의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닥터 캐널에게 신종플루에 대한 당신의 편지와 동영상을 보고 우리 센트럴 위스콘신 센터에서의 신종플루 대발생 경험을 전하고자 합니다. 불행하게도 정부의 역학자들은 우리의 경험을 더 연구하는 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경험이 소중한 것이라 생각해서 이렇게 당신에게 알립니다. 센트럴 위스콘신 센터는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장기 요양시설로 275명의 장애인과 800여 명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직원이 더 많네. 5에서 6년 동안 거의 모든 환자들의 비타민 D 혈중 농도를 모니터하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비타민 D를 보충해 주었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2009년 6월에 위스콘신에 신종플루가 대발생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환자들 중 2사람이 독감과 같은 증상을 나타냈습니다. 한 사람은 장기 수용자였고 다른 한 사람은 어린이였는데 그 어린이는 다른 곳에 있다가 요양소로 온 아이였습니다. 나중에 이 아이는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우리 직원들 중에서 60명에 의해서 독감과 같은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들 중에 17명이 신종플루 검사를 받았고 그 중에 8명에게서 신종플루 양성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이후에 다른 43명의 직원들이 독감으로 아파서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대략 11에서 12명의 직원이 신종플루에 걸린 어린이가 있던 병동에서 일한 후에 독감 증상을 나타내는데 그 중에 대개 6명은 신종플루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타났습니다. 800명의 직원들 중에서 103명이 독감 증상을 나타냈는데 275명의 환자들 중에서 단 2명, 그것도 1명은 여기서 걸린 것도 아닌 독감 증상을 나타내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입니다. 신종플루의 전염은 신종플루에 걸려온 어린이의 예에서 잘 알 수 있듯이 환자에서 직원들에게로 옮겨졌습니다. 직원에게서 환자로 옮겨지지는 않고 직원들 사이에 퍼져나갔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직원들은 독감의 감수성이 있었던 반면에 환자들은 독감에 걸리지 않는 저항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참 신기하네요. 닥터 노리스 글릭 위스콘신 메디컬 센터 이렇게 했는데, 자, 위스콘신에서 환자들의 비타민 D 혈중 농도를 모니터하여 환자들에게 비타민 D를 투여하던 의사가 환자들은 독감으로부터 예방이 되었는데 직원들은 다수가 독감에 걸렸다며 비타민 D의 신종플루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편지를 토대로 통계 분석한 자료를 보면은 비타민 D가 신종플루의 효과적인 예방 물질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10배의 차이가 났다. 위후 편지를 보고 자신의 경험을 적어 보낸 의사의 편지도 있었다. 환자들에게는 비타민 D가 섭취가 되었다 이 말이네요. 자, 닥터 캐널에게 위스콘신 병원에서의 일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이곳 조지아 주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는 신종플루 대발생이 일어난 미국 5개 주의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사무실을 다른 사람과 함께 쓰고 있습니다. 나는 적극적으로 비타민 D 혈중 농도를 측정하고 환자들에게 비타민 D를 복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사람은 자신의 환자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요즘에 일주일에 1에서 10명 정도 독감 증상을 나타내는 환자들을 돌봅니다. 반면에 나는 독감 증상을 나타내는 환자를 단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내 환자들은 혈중 비타민 D 농도를 50에서 80 ng/ml 정도로 유지하기 위해 하루에 2,000에서 5,000 단위의 비타민 D를 복용하고 있습니다. 닥터 엘리 캠벨. 자, 이렇게 비타민 D에 대한 논쟁이 이어질 때 이런 말이 나왔다. 이 자료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는 과학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자료들이 잘못되었고 비타민 D가 신종플루를 예방하지 못한다 해도 잃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고작 몇 달러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신종플루로 41명의 어린이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직 독감이 유행할 시기도 아닌데 말입니다. 비타민 D가 면역력을 항진시킨다는 이야기가 과학과 의학을 통해 지속적으로 증명되어 나오고 있다. 비타민 D가 칼슘 흡수를 도와 골다공증 예방에 기여한다는 고전적인 개념의 역할을 넘어 체내 면역력을 항진시키고 항암 작용을 돕는다는 새로운 개념의 역할이 더해지고 있다. 머지않아 비타민 D가 인체의 구조와 기능 전방위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필수 비타민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자, 이 한쪽의 어떤 영향을 통해서도 이렇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요. 자, 어떤 비타민 D를 선택해야 하는가? 시중에 나와 있는 비타민 D 제제와 통합 비타민 제제에 섞여 있는 비타민 D는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한다. 하나가 에르고칼시페롤이고 다른 하나가 콜레칼시페롤이다. 에르고칼시페롤을 비타민 D2, 콜레칼시페롤을 비타민 D3라고 부른다. 에르고칼시페롤은 식물에서 만들어져 나오고 콜레칼시페롤은 자외선에 노출되었을 때 사람의 피부에서 만들어진다. 비타민 D 제제를 만들어내는 제약회사들은 그동안 이 두 가지 비타민 D의 제제가 효과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래서 현재 미국 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비타민 D 제제와 종합 비타민 제제에 들어있는 비타민 D 형태는 에르고칼시페롤이 콜레칼시페롤보다 훨씬 더 많다. 비타민 D 보충제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은 에르고칼시페롤이나 콜레칼시페롤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비타민 D 제제라는 말만으로 보충제를 선택해왔다. 그런데 두 제제의 차이가 없다고 말하는 제약회사들의 주장과 달리 일련의 연구들은 이 두 가지 형태의 비타민 D 제제가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는 결과를 보고해왔다. 사람의 비타민 D 혈중 농도는 25 하이드록시 비타민 D의 양을 측정해 결정한다. 그런데 비타민 D2와 비타민 D3를 투여한 후에 혈액 검사를 실시해 보면은 비타민 D3를 투여한 사람의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비타민 D2를 투여한 사람의 비타민 D 혈중 농도보다 70% 정도 더 높게 나온다. 비타민 D3가 비타민 D2보다 나은 또 다른 이유는 비타민 D3가 비타민 D2보다 더 안정적이라는 점이다. 제약회사에서 만들어내는 분말 형태의 비타민 D2는 온도나 습도에 예민하고 용기에 담아 보관한다고 해도 안정적이지 않다. 또한 비타민 D2는 인체 내에서 대사된 물질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할 수가 있어서 고용량으로 투여할 경우에 독성을 나타낼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비타민 D 제제를 선택할 때에는 콜레칼시페롤 즉 비타민 D3 형태의 비타민 D 제제를 선택해야 하고, 종합 비타민을 고를 때에도 비타민 D의 형태가 콜레칼시페롤의 형태로 함유되어 있는 제제를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시중에는 에르고칼시페롤 형태의 비타민 D 제제가 더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책에서 다루는 비타민 D 이야기는 모두 콜레칼시페롤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에르고칼시페롤과 콜레칼시페롤의 양을 절대로 비교해서는 안 되고 그 효과 또한 같은 용량이라고 차이가 나는 것이 현실이다. 에르고칼시페롤 형태의 비타민 D는 비타민 보충제나 음식물에 첨가하는 보충제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결론은 하나다. 비타민 D 제제를 선택할 때는 비타민 D3라는 말이나 콜레칼시페롤이라는 말이 들어있는 비타민 D를 제제를 선택해야 한다. 그렇군요.